야, 장민호, 또 실수했어? 벌써 몇 번째야? 박정한 조교가 군화를 번쩍 들고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입 벌려 당장. 미적거리자 눈빛이 살기로 번쩍였습니다. 군화 앞 코가 민호의 입안을 거칠게 파고들었어요. 흙과 진흙이 잇몸을 찍고 피가 입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맛 좀 봐라. 다음엔 양쪽 다 쳐박아 줄까? 너가 박정환인가? 네. 그런데요? 상병 박정환. 내 손자한테 무슨 짓을 했나? 박정환은 도윤과 기철을 보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상병이 숨겨온 더럽고 비열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시골 마을, 새벽 5시. 장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는 도윤의 몸은 또래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굽지 않은 어깨, 탄탄한 근육, 그리고 수십 개의 상흔이 새겨진 등판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선 도윤은 부대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 낙엽 위를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도윤은 멀리 보이는 군부대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손자 민호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최근 민호의 편지에서 느껴지는 이상함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작은 방의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 베레모, 낡은 군번줄,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중 한 장을 집어든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707특임대 창설교관으로서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놈들을 훈련시켰던 그때, 도윤은 사진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낙하산을 바라봤습니다. 그 낙하산으로 적진에 몇 번이나 침투했는지 세기도 어려웠죠. 북한군 기지 파괴, 중요 인물 구출, 정보 수집.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온 이웃집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 민호 편지 왔어요. 도윤은 급하게 편지를 받아들고 뜯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지는 달랐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훨씬 삐뚤삐뚤했고 곳곳에 지워진 흔적이 있었죠. 할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훈련이 좀 힘들긴 하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면회는 다음 달에 가능할 것 같아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절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반듯하고 깔끔하게 글을 쓰던 아이였는데 이 편지는 마치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편지 끝부분이었습니다. 평소 사랑하는 할아버지께로 끝나던 인사말이 걱정하지 마세요로 바뀌어 있었죠. 그것도 다른 펜으로 덧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 구석에 아주 작게 점이 찍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절대 알아챌 수 없지만 특전사 출신인 도윤에게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이 새끼들이.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냉혹한 특전사의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한기철 함께 707부대에서 뛰었던 전우였죠. 기철아, 나야. 지금 당장 와야겠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도윤은 다시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맨 아래 숨겨둔 물건들을 꺼냈어요. 전술칼, 야시경, 그리고 오래전 작전에서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이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누군지 기억나지? 내가 어릴 때 말했잖아. 할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킨 사람이라고. 도윤의 손이 낡은 군화끈을 만졌습니다. 그 군화로 적진을 누볐고 동료를 구했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군화가 손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한기철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손자를. 도윤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살기가 묻어났습니다. 707특임대 전설적인 교관이었던 장도윤이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한기철이 도착했을 때 도윤의 얼굴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군인의 모습이었죠. 도윤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기철은 도윤과 함께 707부대에서 수많은 작전을 함께했던 전우였습니다. 그도 75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직감을 가지고 있었죠. 도윤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호의 편지를 기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민호가 보낸 편지야. 기철이 편지를 읽는 동안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글씨체도 이상하고 구석에 있는 점도 봐. 민호는 어릴 때부터 내가 가르친 위험 신호를 알고 있어. 이건 확실히 이상하네. 기철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707부대에서 몇 년을 굴렀는데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언제 있었나? 이틀 후 부대에서 면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도윤과 기철은 함께 부대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면회실에 들어선 순간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호의 모습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할아버지, 오셨네요. 민호가 밝게 인사했지만 도윤의 훈련된 눈에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민호의 왼쪽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부어 있었고 걸을 때마다 몸을 살짝 움츠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평소 똑바로 서던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훈련이 좀 힘들긴 하지만. 민호가 말을 할 때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자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떨림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의료병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나가면서 종이컵 밑에 작은 쪽지를 재빠르게 밀어 넣었어요. 마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 입에 군화를 처박은 건 조교 박정환입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오늘도 쉬시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윤의 가슴 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마치 영화처럼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플래시백 마이너스 어제 오후 훈련장. 아, 장민호, 또 실수했어? 박정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박정환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맞출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몇 번째 다시야? 박정환이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신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오른쪽 군화를 벗기 시작했어요. 너 할아버지가 특전사 출신이라며? 그럼 특전사 손자답게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지. 조교님 뭘 하시려고? 입 벌려. 지금 당장.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박정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거든요. 빨리 안 벌려? 아니면 더 재미있는 걸로 바꿀까? 민호가 떨리는 입술로 입을 벌리는 순간 박정환이 더러운 군화를 민호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흙과 진흙이 묻은 군화 앞코가 민호의 입술을 찢고 잇몸을 핥혀댔어요. 으으으. 민호의 목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박정환은 더욱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맛이 어때? 할아버지 특전사 출신이니까 군화 맛도 특별하지? 꼭꼭 씹어 먹어. 피가 민호의 입꼬리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빨이 군화에 부딪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주변 동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실수하면 양쪽 군화 다 넣어줄게. 아니면 발가락까지 들어갈 때까지 밀어 넣을까? 플래시백 끝. 현재로 돌아온 도윤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진 그 끔찍한 상상 때문이었어요. 민호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임들이 정말 잘해주나?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입 주변을 만지는 손짓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윤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관절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민호 앞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도윤은 멀리서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를 봤습니다. 계급장에 박정환이라고 적힌 상병이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정환의 입꼬리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조롱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박정환이구나. 도윤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의료병이 건넨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호 입에 군화를 처박은 건 조교 박정환입니다. 그 한 줄이 도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철제 상자를 열고 하나씩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온 것은 낡은 군화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적진을 누비며 신었던 그 군화를 손에 들고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다시 신을 날이 오다니. 군화 밑창에는 여전히 북한 땅의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 흙 한 톨 한 톨이 그가 걸어온 위험한 길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군화끈을 천천히 조여가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꺼낸 것은 군용 가방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는 특수 제작된 칸막이들이 숨어 있었죠.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숨겨 나르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은 가장 깊숙이 숨겨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707부대 특전사 신분증이었어요. 비록 퇴역했지만 이 신분증에는 여전히 특별한 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기철, 이제 혼자 갈 수는 없겠구나. 도윤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기철은 바로 받았어요. 오랜 전후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철아, 지금 당장 와.
오늘 부대에 들어간다. 도윤아, 새벽에 무슨 소리야? 일단 진정하고. 진정할 시간 없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놈 이름이 박정환이란다. 같이 가자. 전화기 너머로 기철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1시간 후 기철이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낡은 군화를 신고 군용 가방을 메고 옛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이래야 하나? 마. 도윤이 쪽지를 기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의료병이 준 거야. 민호 입에 군화를 처박았다고.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요즘 군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새끼를. 알았어. 같이 가자. 두 전우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동안 도윤은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정식으로 면회를 신청하고 들어간다. 민호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 박정환이라는 놈을 찾아낸다. 그 다음엔 도윤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위병이 면회를 거부하려고 했지만 도윤은 조용히 707부대 특전사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위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중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손자 면회 왔습니다. 장민호. 중대장은 도윤의 신분증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707부대 출신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면회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의무실에서 보고 싶습니다. 의무실이요? 왜? 제가 의무실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중대장은 어쩔 수 없이 의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입술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치아 주변에는 피가 굳어 있었어요. 턱 라인에는 멍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무병이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입에 이런 상처가 납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아버지. 민호야, 할아버지가 왔다. 이제 괜찮아. 도윤은 민호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절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무언가 딱딱한 것으로 가격당한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어요. 그때 의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에는 박정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야, 장민호. 뭐 하는 거야? 박정환은 도윤과 기철을 보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인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면회 시간 끝났는데요?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5살의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특전사의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너가 박정환인가? 네, 그런데요. 박정환의 오만한 태도를 본 순간 도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좋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박정환과 마주선 도윤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정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군부대인데 함부로 드나들면 안 되죠. 이제 나가세요.
그 순간 도윤은 박정환의 목덜미를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부대 아니었고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참았습니다. 민호야, 나가서 기다려. 민호는 할아버지의 음성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박정환이 째려보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상병 박정환. 도윤이 정식으로 계급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 손자한테 무슨 짓을 했나? 무슨 짓이요? 정당한 훈련을 시켰을 뿐입니다. 박정환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요즘 신병들이 너무 나약해서 좀 강하게 훈련시켜야 해요. 강하게 훈련?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입에 군화를 처박는 게 훈련인가? 박정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그때 기철이 나서려고 했지만 도윤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박정환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좋다. 중대장을 부르자. 몇 분 후 중대장이 의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준혁 중위, 30살의 젊은 장교였어요. 중대장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박정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 이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고발하시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대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707부대 출신이라는 도윤의 신분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어르신,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은 침착하게 민호의 상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어르신, 군 생활이 원래 힘든 거 아시잖습니까? 요즘 신병들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라고요?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죠. 괜히 일을 크게 만들면 민호 병사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의 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조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직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손자가 군화에 맞아서 피를 흘렸는데 중대장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 군부대입니다. 옆에 서 있던 기철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일단 진정해. 여기서 소리치면 안 돼. 하지만 기철의 말은 오히려 도윤에게 더 큰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작전을 뛰었던 전우마저도 이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거든요. 기철아, 너마저. 도윤이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야? 707부대야. 정의를 위해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들이야. 알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괜히 더 큰일 만들지 말고 돌아가자. 그 순간 도윤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손자는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는 당당하게 버티고 있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전우마저 등을 돌리려고 했어요. 박정환이 승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해하시죠? 여기는 제가 왕이에요. 민호도 제 손 안에 있고요. 도윤은 박정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박정환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봤어요.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계산된 확신이었습니다. 혹시 너 뒤에 누가 있나? 박정환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뭔가를 들킨 듯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당당할 이유가 없지. 도윤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봐주고 있구나. 중대장이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나가셔야겠습니다. 더 이상은
좋아. 도윤이 중대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윤과 기철이 부대를 나서는 길에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이제 그만하자. 우리 나이에 무슨. 기철아. 도윤이 차를 세우고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뭐? 혼자 하겠어. 더 이상 너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 기철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도윤아, 그런 뜻이 아니야. 알겠어. 하지만 이건 내 싸움이야.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분식집에서 우연히 민호와 같은 중대 병사를 만났습니다. 그 병사는 주변을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박정환은 대대장 사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조교의 횡포가 아니라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조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도윤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럼 권력으로 덮으려 하는구나. 좋아. 그럼 나도 각오를 다시 해야겠네. 진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박정환은 대대장 사촌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중대장이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 왜 박정환이 그토록 당당했는지 말이죠. 새벽 2시 도윤은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부대의 조직도를 찾아봤어요. 대대장 이름은 박승철 중령이었습니다. 박씨 성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였죠. 권력으로 덮으려 한다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도윤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707부대 시절 함께했던 전우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서동철에게 걸었습니다. 동철아, 나야, 도윤이. 도윤이 형?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박승철이라는 중령 알아? 철원 부대 대대장이야. 서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 왜 그 사람을 찾으세요? 개인적인 일이야. 뭔가 문제가 있나? 그 사람 소문이 좀 안 좋아요. 부정부패 의혹도 있고 친인척 특혜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뒷배가 튼튼해서. 뒷배가 튼튼하다고? 네, 사단장이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덮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박정환 뒤에는 박승철이 있고 박승철 뒤에는 더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국정원에서 일했던 최재훈에게 걸었습니다. 재훈아, 박승철 중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형, 무슨 일인데요? 함부로 개인정보를. 내 손자가 그놈 사촌한테 폭행당했어. 군화를 입에 처박혔다고. 최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1시간 후 최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박승철 중령 파일 확인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인물이네요. 부하들 관리 능력 부족, 친인척 특혜, 부정부패 의혹. 그런데 왜 아직도 자리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사단장 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친척 관계만으로는 이 정도로 당당할 수 없었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어요. 부대 앞 카페에 앉아 출입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부사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봤어요. 박정환 그놈 또 사고 쳤나 봐. 맞아. 이번엔 민간인 할아버지가 항의하러 왔다던데. 걱정 없어. 어차피 대대장이 사촌이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대대장이 뭔가 약점을 잡고 있다고 하던데. 약점? 모르겠어. 자세한 건. 하지만 박정환이 대대장한테 뭔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도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단순한 친척 관계가 아니라 다른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예전에 군검찰부에서 일했던 이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박정환이라는 상병에 대해 알아볼 수 있나? 박승철 중령 사촌이야. 박승철의 사촌? 잠깐,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상호는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박정환 그놈 전과가 있어요. 민간에서 폭행 전과 2번, 사기 전과 1번. 그런데 입대할 때 이 기록들이 다 지워졌어요. 지워졌다고? 네, 박승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박정환이 입대 직전에 큰 사고를 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 음주운전 뺑소니인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어떻게든 덮였어요. 도윤의 혈관에 차가운 피가 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박승철은 박정환의 살인사건을 덮어주는 대신 그를 완전히 장악한 거였습니다. 그럼 박정환은 박승철의 꼭두각시인 셈이네. 맞아요. 박승철이 원하는 더러운 일들을 박정환이 대신 하는 거죠. 신병 괴롭히기, 금품 갈취, 각종 비리. 증거는 있나? 물증은 어렵고 증언해줄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형, 이 사람들 매우 위험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도윤은 전화를 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해졌어요. 단순한 조교나 중대장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정말로 각오를 해야겠군. 도윤은 철제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깊숙이 숨겨둔 물건들을 꺼냈어요. 특수작전 시절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이 썩은 조직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그날 밤 도윤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07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그리고 손자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다. 새벽 4시 도윤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철제 상자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검은 베레모였어요. 707특임대 창설 교관 시절 착용했던 그 베레모를 머리에 쓰는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윤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75살의 몸이지만 그 눈빛에는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내가 그 시절 이 나라의 가장 위험한 작전을 지휘했던 놈이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박승철과 박정환,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썩은 조직을 상대로 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어요. 먼저 도윤은 예전 전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상호야, 내가 직접 나선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 형, 무슨 소리예요? 혼자서 뭘 하시려고? 나는 707부대 창설 교관이었어. 그놈들이 내 손자를 건드렸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를 끄는 도윤은 오래된 군용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부대였지만 이번에는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부대 뒷산에 도착한 도윤은 지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적진을 정찰했었죠. 나이는 들었지만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침투하면 훈련장까지 10분이면 충분하겠군. 도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박정환이 신병 훈련을 시키는 시간에 맞춰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오전 10시 훈련장에서는 박정환이 신병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함을 지르며 신병들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아, 장민호, 뭐 하는 거야? 민호는 여전히 입 주변의 상처 때문에 제대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환은 그런 민호를 더욱 괴롭혔어요. 대답 못해? 그럼 다시 군화 맛을 봐야겠네. 그 순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헬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헬기 소리가. 박정환이 의아해하는 순간 훈련장 뒤편 언덕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쓰고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위압감은 모든 사람의 숨소리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장의 모든 신병들이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도윤이 훈련장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나타난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기 누구세요? 한 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정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뿐이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무겁고 느렸습니다. 박정환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본연의 오만함을 되찾았습니다. 야, 할아버지, 여기 뭐하러 왔어? 허가도 없이 부대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도윤이 박정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2미터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군화는 걷는데 쓰는 거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와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 입에 처박는 게 아니다. 박정환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라도.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정환의 팔목을 단단히 잡은 거예요. 박정환이 놀라서 팔을 빼려고 했지만 도윤의 손아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아파. 놓으세요. 707의 손맛이 어떤지 내 몸이 기억하게 해주마. 도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특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주변의 신병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들을 괴롭히던 박정환이 한 노인에게 완전히 제압당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놓으세요. 저는 군인이에요.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하면. 군인? 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이 군인이라고? 도윤은 박정환의 팔목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적을 제압할 때 사용하던 그 기술이었어요. 진짜 군인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때 멀리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보고한 것 같았어요. 곧 부대 보안 요원들이 달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여유롭게 박정환을 바라봤어요. 내가 내 손자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도윤이 박정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가 너와 같은 놈이 되잖아. 도윤은 박정환의 팔목을 놓았습니다. 박정환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기억해둬. 내 손자를 다시 건드리면 그때는 정말로
707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 멀리서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이제 괜찮을 거다. 할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하겠다.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707부대 출신다운 깔끔한 철수였죠. 박정환은 팔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신병들 앞에서 쌓아온 위압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신병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부 훈련장으로 돌아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병들은 박정환이 한 노인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 노인이 바로 장민호의 할아버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부대 뒷산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경보가 울리고 보안팀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군.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형, 지금 부대에서 연락 왔어요. 민간인 침입 사건이라고. 혹시 형이? 맞아. 내가 했어. 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군검찰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상호야, 걱정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대화만 했을 뿐이야. 하지만 도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부대 안에서는 박승철 중령이 급히 소집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중대장 김준혁이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707부대 출신이라는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707부대? 박승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신분증도 확인했고 장민호 병사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박승철은 즉시 박정환을 불러들였습니다. 박정환은 여전히 팔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정환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박정환은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는 숨겼습니다. 대신 도윤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공격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박승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707부대 출신이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리가 없었거든요. 정환아, 혹시 내가 장민호한테 뭔 짓을 했나?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훈련을. 박승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덮어줬는데 또 사고를 쳤나? 박정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호에게 한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미친놈. 박승철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707부대 출신을 적으로 만들어놨어. 형, 걱정 말아요. 그냥 늙은 할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뭘 못해요? 하지만 박승철은 달랐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한 그는 707부대가 어떤 조직인지 알고 있었어요. 너는 몰라. 707부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야. 특히 창설 교관이었다면. 그때 박승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단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박중령, 지금 당장 사단으로 와. 위에서 난리가 났어. 박승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위쪽으로 소문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한편 도윤은 예전 전우 최재훈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국정원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요. 다행이군. 이제 박승철이 얼마나 썩었는지 세상에 알려질 거야.
하지만 형도 위험해졌어요. 부대 침입, 폭행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질 수도.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내 손자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때 최재훈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형, 박승철 뒤에 더 큰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단장 라인이 아니라. 누구?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국방부 쪽에 강력한 후원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어요. 철제 상자를 열고 가장 소중한 물건을 꺼냈습니다. 707부대 창설 당시 받은 특별 임명장이었어요. 이 임명장에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써야 할 때가 왔군. 도윤은 컴퓨터를 켜고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저는 707특임대 창설 교관을 역임한 장도윤입니다. 현재 철원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부정부패에 대해 직접 신고합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도윤은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승철, 박정환. 이제 너희들 차례야. 그 순간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어요. 도윤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집 앞에 정차해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군. 도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진짜 적들이 모습을 드러낸 거였으니까요.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윤 씨, 국정원입니다. 잠시 대화 좀 하시죠. 도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운데 서 있는 중년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 정민석입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담담하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707부대 출신답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정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도윤 씨, 오늘 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별것 아닙니다. 손자를 괴롭히는 놈한테 한마디 해준 것뿐이에요. 한마디라고 하기엔 부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도윤이 차를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놈들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제대로 된 군기를 세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민석은 도윤의 여유로운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국정원 요원들이 오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도윤은 오히려 그들을 손님 대접하고 있었어요. 장도윤 씨, 박승철 중령과 박정환 상병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사해봤죠.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정민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것들을 아십니까? 서류에는 박승철의 각종 비리 내역들이 적혀 있었어요. 부정부패, 친인척 특혜, 그리고 박정환의 전과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국정원이군요.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정식으로 신고하면 될 일을. 정식으로 신고.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중대장은 쉬쉬하고 대대장은 가해자 사촌이고 사단장은 대대장 친구고 누구를 믿고 신고하라는 겁니까? 정민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장도윤 씨, 이제는 다릅니다. 위에서 직접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라고요. 도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벌써 효과를 봤다는 뜻이었어요. 장도윤 씨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707부대 창설 교관의 신고라니. 장관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때 정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민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장도윤 씨,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박정환 상병이 폭행과 직권 남용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윤은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박승철 중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요. 사단장도 문책을 받을 예정입니다. 빠르군요. 707부대 창설 교관의 신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인권 침해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죠. 정민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장도윤 씨, 정말로 손자를 위해서만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도윤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조사해보니 이건 단순히 내 손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박정환 그놈이 괴롭힌 신병이 민호만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참고 있었던 거죠. 도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의 군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석은 도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제 끝났죠.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정민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장도윤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썩은 조직을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부대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정환은 전출 조치되어 구치소에 수감됐고 박승철 중령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어요. 사단장도 경질됐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조교들은 인권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민호는 동기들 사이에서 군대의 양심을 지킨 신병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썩은 조직과 맞서 싸운 이야기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거든요. 마을로 돌아온 도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새벽산을 오르고 민호의 편지를 기다리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의 편지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세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봉인했던 군화를 다시 벗어 벽 한쪽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어요. 민호야, 내 세대에선 이런 짓이 없어져야 한다. 해가 저물어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가자.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필요하다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장도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고 가족을 지키는 마음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